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이전의 조선과 일본. 다른 명칭으로는 한일수호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흔히 강화도 조약으로 알려진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일본 측에는 병자수교조약이라고도 부른다. 1853년의 개항 이후 20년간 일본의 국력 신장은 당시 유럽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비해 급격히 빠른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선과 일본의 기본적인 국력차가 상당했다.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각종 변란을 겪으며 나라가 수차례 쑥대밭이 된 반면에 일본은 오랜 평화 속에서 인구와 생산력을 꾸준히 성장시킨 상황이었다. 1870년 시점에서 일본의 총인구는 조선의 2배 정도였고 추정 1인당 국민 총생산은 2.5배가량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이루기 위한 내전 과정에서 서양의 앞선 무기와 함선을 수입하여 군대를 근대화시켰기 때문에 일본의 국력은 운요호 사건이 일어난 1875년 시점에서도 이미 조선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청나라의 사정. 1875년 9월 20에서 22일의 3일간 운요호는 강화도와 영종도에서 조선군과 교전을 벌여서 35명의 조선군을 전사시켰다. 반면에 일본군의 피해는 2명이 경상을 당한 것에 그쳤을 정도로 양국 군대의 무장 수준 차이가 극심하였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모리아리 놀이공사를 청국에 파견해 청공사와 이홍장을 각각 만나 조선은 청의 속국이지만 내정과 외교는 자주에 맡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때 모리는 조선이 속국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고자 하였으나 결국 청국의 속국론을 인정하였다. 한편 청은 신정부의 소속 방토인 조선을 침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선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없음을 전달했다. 당시 청은 미얀마를 둘러싼 영국과의 마찰, 베트남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마찰, 러시아와의 전쟁 직전까지의 위기로 수많은 분쟁에 시달리고 있어 조선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굳이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면 속방 조선이 일본에게 공격당할 것이 명약관화했으므로 조선이 일본과 수호조약을 체결하는 선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 이에 1876년 1월 10일 이홍장이 영의정 이우원에게 일본과 조약을 맺도록 종용하는 서한을 보낸다. 일본의 무력 시위와 강화도 상륙. 일본은 청과의 교섭을 종료하고 1876년 1월 30일 구로다기오 타카를 정권대사, 이노우에 카오루를 부대신, 마야모토 고이치, 모리야마 시게루를 이사관으로 해 니신, 모슌, 제2정묘 세척의 군함으로 부산에 보낸다. 일본은 입항하며 기선 제압을 위해 무력 시위를 벌인다. 부산으로 시위 행진하며 예포를 쏜다는 구실로 대포를 쏘아댔고 무장한 해병대 10명으로 공관 관문, 성문을 부수었다. 부산진 첨사 임백현이 외관에 항의하나 관장은 책임을 회피했고 군, 민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해병대의 발포, 총검 돌격으로 조선인중, 경상자 12명이 발생했다. 일본은 부산에서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다음 강화도로 곧바로 향하고 모리야마 시게루를 시켜 예비교섭을 하게 했다. 조선 정부는 신원을 접견대관, 윤자승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교섭에 대처하게 하여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고 정식 회담을 열었다. 좌의정 이채응이 석의 사본을 본 후 일의 가부를 결정하자는 시간 끌기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1876년 2월 9일 구로다 전권 일행은 강화도에 기항해 예포라고 하며 각 군함으로부터 위협 발포를 하면서 400명의 의장병을 이끌고 강화도에 상륙했다. 청나라의 회피와 조선 내부 갈등. 이에 조선은 청의 도움을 청했으나 회피했다.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부산에서의 일본 해군의 행패와 난동, 구로다 일행의 위용, 청국의 소극적 무관심 등 조선이 일본에 외교적으로 맞설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 3번의 회의를 열었는데 일본의 횡포와 막무가내적 태도, 운요호 사건에 대한 억지 등에 조선 측은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때 조선 정부에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위정척사 세력과 대외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파 세력의 대립으로 의견이 제각각이었으나 이우원, 박규수, 오경석 등 개화파의 주장과 이홍장의 권고로 바뀐 고종의 적극적 개항 의사에 따라 개국을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회담 내내 조선이 일방적으로 휘둘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측 대표 신원은 이노우에 가오루의 각종 공격에 매우 논리적으로 답변하면서 조금도 꿀리지 않았다. 운요호에 발포한 군인들을 처벌하라는 요구에도 낯선 배가 쳐들어오는데
변방을 지키는 신하가 제 임무를 한 것에 어떻게 벌을 주느냐.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중에는 이노우에 가오루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배에 있는 우리 군사들이 어떻게 굴지 모른다고 위협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신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젠 무력으로 위협까지 하는구나. 이게 이웃나라 사이의 예의냐? 라고 대답하여 뻘쭘해진 이노우에가 내가 잘 타일러놨으니 군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불평등과 협상에 무지했던 조선. 일반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조선이 일본의 무력에 굴복하여 체결하게 된 불평등 조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강화도 조약을 무력에 의한 강요보다는 서구식 외교에 무지했던 조선이 야비한 일본에 속아서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일본과의 회담 내내 조선은 움츠러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회담을 하는 동안 똥줄이 탔던 쪽은 일본으로. 사실 1870년대 내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일본 정부는 당분간 전쟁을 할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만약 회담이 결렬되어 일본 내부에서 강경론이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득세하는 사태를 피해야 했어서 조선의 말로만 위협을 했을 뿐 실제로는 너무 강경하게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 시위도 강화도 조약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조선 내부의 상황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강화도 조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정척사파들이 일본과의 협상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위정척사파의 지지를 받는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에 복귀할 기미가 보였고 이를 막기 위해 고종과 민씨 일파가 일본과의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논지에 따르면 서구식 외교에 무지하던 조선이 협상을 서두르면서 일본이 내민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결국 불평등 조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강화도 조약 전문의 내용과 일본의 술책. 전문.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평소 우위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위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침묵을 공고히 한다. 그러므로 일본국 정부에서는 특명 정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해 개척장관 구로다 키요타카와 특명 부정권 변리 대신 의관 이노우에 카오루를 조선국 강화부에 나아가게 하고 조선국 정부에서는 판중추부사 신원과 부총관 윤자승에게 유지를 받들어 조관을 의논하여 세우게 한 것이다. 아래에 열거한다. 해설. 애초 일본이 작성하여 체결을 요구했던 초안에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와 조선국왕 전하라는 호칭이 있었다. 조선의 요구로 삭제되었다. 일본도 이 부분을 조선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을 것이다. 폐하와 전하라는 차별적 왕호를 쓴 것은 삭제 조건으로 다른 조항의 협의를 이끌어내려는 일본의 술책으로 추정된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제부터 양국은 화친한 사실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이전부터 사기어온 정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없애고 되도록 너그러우며 융통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영원히 서로 평안할 것을 기약한다. 해설. 조선을 자주국가로 공포한 것은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일본의 속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874년 프랑스는 베트남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베트남이 독립국가임을 명시했다. 베트남에 대한 청의 영향력 행사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일본은 프랑스의 사례를 조선에 적용한 것이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조선국 서울에 사신을 파견하여 예조판서를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할 수 있다.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할 수 있다. 해당 조선국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도 역시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해설. 초안의 병권 대신이 예조판서로 외무성 기관이 외무경으로 바뀌었다. 일본 우위의 외교관계를 평등하게 고친 것이다. 초안을 지금 식으로 말하면 일본 관리가 한국에 오면 무조건 국무총리가 만나줘야 하고 한국 관리가 일본에 가면 총리는커녕 외무성 장관도 만날 수 없고 그냥 해당 실무자만 만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양국의 외무부 장관 조선은 예조판서, 일본은 외무경이 만나주는 것으로 격을 맞춘 것이다. 제3관.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가는 공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사용하되
지금부터 10년 동안 별도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 일본을 첨부하며 조선은 진문을 사용한다. 해설. 초안은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가는 공문은 일본국은 그 국문을 사용하고 조선국은 진문을 사용한다. 였다. 조선의 요구로 한문 번역본 첨부 규정이 삽입되었다. 진문은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다. 일본의 국문은 일본어를 말한다. 예민한 문제에 양국이 한문 번역에 이견을 보일 때 일본은 일본어 문서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한문 번역본이 사라지는 10년 후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제사관.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 있어 양국 백성의 통상구역이 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조약에 따라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국 정부는 제오관에 기재된 2개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백성이 오가며 통상하는 것을 허락한다. 해당 토지에 집을 짓거나 그 지역 백성의 집을 임대해서 거주하는 것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른다. 해설. 초량항 외관을 공관으로 기록했다. 조선은 외관과 공관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외관은 조선의 지원 그리고 규제와 통제 안에 있던 공간이다. 그러나 공관은 치외법권을 가진 외교사절의 거주지역으로 거주국 즉 조선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제오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2곳을 골라서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력으로 명치 9년 2월, 조선력으로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 후로 한다. 해설. 초안에서 일본은 함경도 영흥부 해구를 개항장으로 지목하고 그 외 한 곳을 추가로 개항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의 반대로 특정 지역을 정하지 않고 5도의 연안 중 2곳을 정해 나중에 개항하기로 했다. 조선이 영흥부 개항을 거부한 것은 태조 이성계가 영흥 출신이어서이다. 영흥에 태조 어진을 모신 원묘가 있고 인근에는 추존된 태조 조상들의 왕릉이 있다. 제오관에 따라 기존의 부산 외에 원산과 인천이 추가 개항된다. 조약 내용보다 한참 뒤에 개항한 것은 조선의 반발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다. 따라서 일본국 항해자의 자유로운 해안 측량을 허락해서 그 위치와 수심을 조사한 후 도지를 제작해서 양국 선객이 위험한 곳을 피해 편안히 항해할 수 있게 한다. 해설. 제6관에서 일본의 배는 공식적인 개항장 외에 조선 어느 해안에든 상륙할 수 있게 되었다. 제7관의 일본국 항해자는 사실상 일본 군함이다. 이 조약의 근거에서 일본 군함은 1877년에서 1879년까지 수시로 조선 동해안과 서해안을 측량했다. 측량 결과로 작성된 탐사지도는 전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해도가 되었다. 제8관. 이제부터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에 지정된 각 항구의 시의에 따라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을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생기면 소재지의 지방관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해설. 남의 땅에서 자기들 일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돈 터치하라는 얘기다. 제10관. 일본국 사람이 조선국의 지정 항구에서 조선국 사람과 관계된 죄를 범하면 모두 일본 관리가 심의하여 처단하게 하고 조선국 사람이 일본국 사람과 관계된 죄를 범하면 똑같이 조선 관리가 조사하여 처리하게 한다. 각자 그 국률에 따라 조사하고 판결하되 추호도 은폐나 비호가 없게 함으로써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해설. 결국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이다. 쌍방 의무인 것으로 규정했으나 당시는 조선인 상인이 일본에 건너가 활발한 무역 활동을 벌일 상황이 못 됐다. 이제 조선은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 상인을 통제할 법적 근거를 잃었고 더해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 땅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커녕 체포하여 조사할 수도 없게 됐다. 제11관. 양국이 이미 통호했으니 반드시 따로 통상장정을 체결하여 양국 상민의 편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지금 상의하여 작성한 각 조간 가운데 다시 보충해야 할 세칙은 조목에 따라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양국에서 별도로 위원을 임명하여 조선국의 서울이나 강화부에서 만나 상의하여 결정한다. 해설. 일본은 1876년 7월 이사관 미야모토를 파견하여 조일수호 조규부록과 조일무역장정을 체결했다. 조일수호 조규의 이 둘을 합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2관. 앞에서 의정한 11개 관의 조약은 이날부터 양국이 성실히 준수하고 시행한다. 양국 정부는 다시 이를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우위를 두텁게 한다.
이를 위하여 조약서 2본을 작성해서 양국의 위임 대신이 각자 검인하고 교부에서 증거자료로 삼는다. 강화도 조약의 의의와 개화 사상.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치외법권의 인정 등 조선에 불리한 내용으로 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부산, 원산, 인천의 새 항구를 개항하였으며 일본은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조선의 그 세력을 침투시키기 시작하였다. 강화도 조약 이후 서양 여러 나라들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 서양 여러 나라 가운데서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들 나라와의 조약도 모두 불평등 조약이었다. 한편 흥선대원군의 집권을 전후하여 조선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서양 문물을 소개한 서적들을 읽고 서양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중국에 자주 왕래하던 오경석과 박규수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김옥균, 박영효 등이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개화사상이라고 한다. 개화사상은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고 제도를 고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개화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